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호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60주년입니다. 매우 뜻깊은 날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뵈니까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 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UN 참전 60주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UN 참전을 하면 63주년이 돼야 맞겠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정권이 3대로 지금 세습이 된 상황이고, 또 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교착 상태고, 또 요새 보셨겠지만은 개성공단 앞으로 영구 폐쇄가 될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든 다시 모멘텀을 찾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NLL과 관련해서 이 정말 정치권을 보시면 참 마음이 갑갑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쟁을 중단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쉽게 중단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통일 외교 전략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인데요. 바로 그런 현안과 함께 우리가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같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국관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미국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금 우파, 좌파 이러한 그 무익한 논쟁이 계속되는데요. 또는 보수, 진보 이렇게 싸움이 계속되는데, 그 보수와 진보가 우리의 안보 통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 뒤에까지 잘 들리십니까? 저는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1 더하기 2는 뭡니까? 이렇게 여쭤봐도 굳이 3이라고 대답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이 한반도 통일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측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정권을 상대로 해야 되는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때로는 4가 되기도 하고 제로가 되기도 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어떤 전략을 짜나갈 것인가. 그러려면 이 시민들의 힘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국민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그만큼 무서워한다는 거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오는 표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좀 감성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냉철한 머리로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문제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데요. 최근에 제가 무슨 여성 잡지에 찍은 거라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이 우선 그 오늘이 정전협정 60주년 맞는 날인데, 이 정전협정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미동맹,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6.25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맹의 그 하나의 출발점이 된 6.25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할 것인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전 상태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표현으로 We are technically at war.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전쟁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전이라는 것 내지는 휴전이라고 하는 거는 평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거는 전쟁이 끝나고 구조적 폭력이 사라진 것이 평화죠. 그러니까 평화와 유화를 또 구분 못하는 사회 일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53년에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 동맹이 맺어졌는데, 그 동맹과 우리 국내 정치가 어떻게 얽혀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박정희 정권,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의 그 과도기를 거쳐서 전두환, 노태우, 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마 기억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동맹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자들은 한국 정치에 미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객관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과 동맹,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하나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사람을 보내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좀 야단칠 것 같으면 우리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러면은 중국의 속내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신뢰 프로세스, 그 다음에 향후의 한미 동맹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여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원래대로라면 2012년에 우리한테 이양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2015년으로 연기됐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또 한 번 재연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전시작전 통제권이 무엇이길래 이런 논쟁이 벌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정부가 소위 미국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 요새 TV 미니 시리즈 보면 뭐 미스킴 사용 설명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본따서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관점에서 미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우파라고도 하시고 또 보수파라고도 하시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강력하게 옹호한다는 차원에서의 보수라면 제가 그 보수 맞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에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철저하게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감상적인 그러한 어떤 그 미국에 대한 환상 또는 북한에 대한 환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념 갈등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좀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지구상에 정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김정은 정권의 어떤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어떤 측면에서 협력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미국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때로는 고개를 쳐들고 할 말을 하면서, 할 말 한다는 말 들으면 여러분 섬뜩하시죠? 뭐 어쨌든 반미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저의 이념적인 그러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지는데, 사실은 남북관계 그 다음에 안보에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자체가 비극입니다. 국내 정치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사고, 진보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안보 문제는 그렇게 갈릴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중요한 안보 문제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갈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국내 정치든 뭐가 됐든 우리 사회의 보수는 끊임없이 보수해야 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저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보수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쇄신과 혁신의 과정을 부단하게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수는 보수하고, 진보는 말만 진보이면서 진보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진보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제 이념관을 말씀드리는 거는, 여전히 이 주제가 그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어르신들 생각 또 젊은 분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또 제 주관적인 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빠르진 않죠? 자, 한미동맹의 단초, 여러분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는데요.
저 위의 사진은 지금 시체들이 즐비한 전쟁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사진은 정전협정이 맺어지는 순간의 그 역사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동맹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동맹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미국이 동맹이죠. 그럼 미국과 일본은 어떻습니까? 동맹인가요? 아닌가요? 예? 동맹 아닌 것 같으세요? 동맹입니다. 동맹인데 우리와의 동맹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동맹이고, 그러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동맹인가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확실히 아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돗자리 펴놓으셔도 되겠어요. 동맹 아니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맹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네 속내를 좀 알아보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야?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정계, 재계, 관계, 학계, 뭐 의료계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름 잡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십니다. 오늘 아주 강의가 재미있고, 네, 박수 한번 크게. 지금 저 시간도 시간이라 약간 이 주제가 그렇게 진지한 주제지 재밌는 주제는 아니라서 또 듣다 보시면 좀 이렇게 졸리기도 하는데 한번 힘차게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네. 그렇다면 이 동맹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중국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동맹관계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주석이 되기 전에 6.25 전쟁에 대해서 말했던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조선은 북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미, 원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왜? 한국에 있었던 6.25 전쟁에 50년대 말에 개입해서 이 전쟁이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이렇게 지리한 소모전을 벌이게 됐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중국의 개입이었고, 중국은 그 후에 북한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맹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동맹을 하게 되면 어떤 그 동맹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네, 그러니까 상호방위라는 의미가 뭐죠? 서로 도와준다? 네, 군사적인 원조? 또? 네. 네, 또? 네, 자동 개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유엔에서 참전하지 않습니까? 16개국이? 그때 그 나라들이 동맹이었었나요? 아니었죠? 그럼 동맹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오늘 강의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없어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신 게 다 정답에 가까운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 개입은 정말 적절할 때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미 동맹은 자동 개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동맹이라는 것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C라는 나라가 있는데 A, B가 동맹을 맺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C가 B를 침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나라는 C가 B를 공격한 거는 곧 C가 A를 공격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 그게 동맹입니다. 얼라이언스라 그러죠.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 동맹이 가장 굉장히 그 밀도가, 심도가 있는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에는 1953년에 바로 그러한 상호 안보 조약, 그래서 동맹을 맺었던 것이고, 또 일본과 미국 간에도 그런 동맹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또 미국은 유럽의 소위 나토라 해서 다자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동맹의 의미입니다. 6.25와 한미동맹, 6.25가 발발했을 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랬을 때
북침이라 그랬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역사 공부를 어떻게 시킨 거냐 하는데, 학생들이 북한에서 침략한 건 아는데 북침하면은 이게 북한에서 침략했다는 걸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근데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은 침남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더 정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헷갈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아직까지도 해석이 갈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북한이 무력으로 침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을 포함하는 유엔이 참전을 해서 53년에 정전협정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경제 정치적인 상황을 경유하면서 전 세계에 유일하게 유엔에서 인정하듯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또 경제 개발을 두 개의 토끼를 모두 잡은 모범국, 그래서 쇼케이스라 하는데 그런 나라로 성장했다라는 게 우리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6.25 전쟁은 소위 민족 해방 전쟁으로 미국만 개입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통일이 이루어졌을 텐데, 제국주의 미국이 그 제국주의 영향력의 확보를 위해서 개입함으로써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아직까지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북한이라는 그 주체, 그들은 북한을 북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니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지금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특히 젊은 분들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고.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와 종교가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도덕, 그리고 정치가 다른 것은, 정치는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결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민해방전쟁을 추진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북한의 현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체제를 선택하실 것인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전에 그 6.25에 대한 해석은 결국 자신의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무익한 논란을 벌이는 거는 마치 또 NLL과 관련해서 이걸 포기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포기가 아니냐로 논란을 벌이는 거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다르나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의 그 기원은 바로 6.25였고, 바로 그 6.25를 통해서 동아시아,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도 냉전 체제가 구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본, 미국, 그리고 서유럽을 한 축으로 하는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소련, 그 다음에 동유럽의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또 한 축으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 경제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 체제로 나누어지는 그 기점이 바로 6.25 전쟁이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제가 냉전, 또 콜드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전쟁은 전쟁인데 냉전이다. 차가운 전쟁이다. 냉전과 열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콜드워와 핫워의 차이는, 그럼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은 열전인가요? 냉전인가요? 열전이죠. 그럼 6.25 전쟁은요? 열전이죠. 근데 6.25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냉전 구도가 고착화됐다 할 때 그 냉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냉전. 원은 원데 콜드워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많이는 들어보셨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죠. 이게 사회과학의 어려운 점입니다. 이걸 알기는 알겠는데 뭐 여자 몸에 좋기는 한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이 뭔가 알 것 같은데 이걸 설명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든.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그 긴장 상태를
가늠자가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열전은 일단 붙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희생당하고. 냉전은 그런 전쟁은 붙지 않았는데 긴장 상태가 고조된다. 긴장 상태가 고조된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무기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대방을 겨냥하는 무기 체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그렇죠. 바로 군비 증강이 전제되는 게 냉전이고, 한반도에서도 6.25 전쟁 이래로 그런 냉전의 마치 또 프론트라인, 전선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국제 정치의 그 동학 속에서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써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6.25 전쟁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가능한데, 6.25 때 소련군이 참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네, 그는 뭐 와서 싸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진짜 저 참전한 군대는 바로 중국의 소위 그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 왜 그러면은 소련의 스탈린은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까? 네, 어디서 오셨어요? 많이 하시네. 네? 아, 네,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 지금 정답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바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1945년 8월에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요. 해방되기 직전에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맞았어요.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이 바로 고농축 우라늄 탄입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탄이 플루토늄 탄이에요. 그래서 아주 일본은 그 일본의 히로시마에 참전을 했던 그 군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주미 대사로 봉직했던 릴리 대사라는 분의 형이었는데, 굉장한 엘리트였는데 본인이 미군으로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서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는 그 모습, 즉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그 구름과 함께 도시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결국 그 릴리 대사의 형은 자살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의 아픈 상흔인데, 그거는 뭐 이제 격가지 얘기고, 어찌됐든 그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결국은 승전국으로서 2차 대전을 마무리하게 되죠. 근데 2차 대전의 승전국에 소련이 있었고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차 대전 태평양 전쟁하면 우리는 일제에 압제해서 우리가 해방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유럽 역사로 보면 2차 대전은 사실은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럽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마지막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1945년에 전쟁이 종식이 됩니다. 그런데 1945년에 미국이 바로 이 핵폭탄을 가짐으로써 전 세계의 유일한 군사 강대국이었는데, 그 미국과 소련은 근본적으로 체제가 달랐기 때문에 전쟁은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얄타 체제라든지 유엔이라든지 같이 설립을 했지만 그 긴장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전쟁이 끝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확보한 확보된 그런 그 국가라든지 식민지를 어떻게 나누느냐, 내 영역을 얼마나 많이 확장하느냐에 상당히 이제 긴장을 벌이죠. 그런데 스탈린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스탈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바로 미국과 똑같은 원자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언제 원자탄을 만드느냐 하면 1949년에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는 일본에 의한 해방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방된 민족이면 우리는 해방을 만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38선이 그어졌어요. 독일은 어땠죠? 독일은 바로 2차 대전의 추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독일이 내수로 나눠졌죠. 그 논리대로 하면 한국이 38선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나누어져야 됩니까? 일본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38선이 한국에 그어지게 됩니다. 그어지게 되고 남북 간의 미소 간의 긴장만큼이나 그 당시에 여러분들 여기 그 당시를 경험하신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사실 그때 해방구라고 할 정도로 우리 내부의 남남 갈등이 엄청나게 증폭되던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김일성에 의해서 6.25가 발발이 되는데 6.25 발발 전에 김일성은 스탈린을 찾아가고 마오쩌둥을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내가 인민을 해방하는 전쟁을 일으킬 테니 도와달라. 근데 스탈린은 머뭇거리죠. 왜냐하면 그 전쟁을 돕게 되면 결국 미국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상황, 미국이 개입하게 될 것이고 미국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면 3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지금 전쟁을 막 끝낸 소련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중국은 어땠습니까? 중국은 1949년까지 소위 장개석과의 국공내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는 시점도 194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개석은 대만으로 내려가고 마오쩌둥도 여력이 없었어요. 사실은 개입할 여력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자료를 보면 중국의 인민해방군 중에 우리 한국인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스탈린에게 마오쩌둥이 그때는 이렇게 같이 얼굴을 뭐 그 쳐들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의 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개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만약에 한국 전쟁, 그러니까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 이 미군이 압록강을 건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오쩌둥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스탈린은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러면서 스탈린은 어떤 계산을 하냐면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이렇게 전쟁 직후라 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중국이 커지면 소련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유도한 게 스탈린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같은 진영, 같은 공산주의 진영이라 하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권력과 권력 간의 관계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알 수 있죠. 그 후에 중소 간에 또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60년대. 이게 국제정치의 현실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 중소 갈등이 일어나는 그 한 과정의 출발점도 역시 6.25 전쟁이었어요. 제가 저 마지막에 긴 평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1950년에 전쟁이 발발해서 53년까지 무수히 많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했고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결국 전쟁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정전의 형태로 1953년에 끝나게 되죠. 물론 마지막에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서 핵무기를 이용해서 통일을 이룰 수도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미국 내에 그 아이젠하워와 그 메가더의 갈등, 트루만과 메가더의 갈등도 알려지는 얘기지만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에게도 부담이고 또 1953년이 어떤 해인 줄 아십니까? 스탈린이 사망한 해가 바로 1953년이었죠. 그래서 195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물론 이제 1960년대 말에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도 있었고 또 푸에블로 사건도 있었고 뭐 무장공비들 간첩들이 너무나 많이 내려오는 그런 긴장 상황은 있었지만 그래도 열전은 벌어지지 않는 그런 거를 이제 서구에서는 긴평화라고 하죠. 미국과 소련 간에도 직접 맞붙어 전쟁한 적이 있었습니까? 1989년에 냉전이 끝날 때까지 없었어요. 대리전 비슷한 건 있었죠. 바로 이 6.25 전쟁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이후에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그 일화도 굉장히 복잡해요. 미국은 애초에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선을 긋고 싶었던 생각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1949년입니까? 여러분들 50년이죠. 50년에 에치슨 라인이라고 옛날에 그 국사 교과서, 사회 교과서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무장관 에치슨이 그 미국의 방위선을 표기할 때 한반도를 이렇게 제외하고 표기를 해서 이게 상당히 김일성에게 그 뭐라 그럴까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제 미국은 한국에서 손 뗐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동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참 우리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미국은 유럽에서의 그 동구권에서의 소련의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유럽에서의 그 냉전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패전국이었던 일본을 처음에는
아시아의 스위스 정도로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손발을 자르고, 그 일본 헌법을 보면 지금 공격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전쟁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아베가 그거 헌법을 고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당시에 미국의 군정의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메가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가더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소련의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는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권에 미국의 블록을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시점이었죠. 근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김일성이 공격을 하니까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그 워싱턴에 있는 영빈관에서 긴급 회의를 하면서 그 개입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53년에 소위 이제 그 한미 동맹이 맺어지는 과정을 보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의 평가가 상당히 갈립니다. 그 어떤 3.15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외교의 관점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양반은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그 특출난 그런 어떤 그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 핵무기 같은 건 없지만 원자력 발전소로는 세계 5, 6위를 다투는 강대국인데, 그 원자력에 대해서 시험용 원자로를 일본보다 먼저 도입한 인물도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셨어요.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런 입장을 강조했을 때 미국은 사실 그렇게 한미 동맹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전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일이냐, 우리는 정전 같은 거 하지 않겠다, 북진 통일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니까 결국 정전협정 당사자에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빠진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난 여기 사인할 수 없다 해서 사실은 정전협정, 그럼 정전협정 당사자가 어디죠? 네, 실제로는 그런데 미국은 미국의 이름으로 사인한 것이 아니라 유엔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군 전쟁포로 석방이라는 그런 어떤 그 외교적인 그런 어떤 그 미국과의 갈등이 이렇게 이제 증폭되면서 미국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제거 작전도 고려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동맹으로 이제 귀결을 해가지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미 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 한미 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화된 동맹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맹의 그 깊이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미일 동맹이나 미국과 나토와의 동맹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돼 있죠. 자, 이거는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상황을 별로 공개되지 않았던 상황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른쪽 요 아랫부분에. 이게 무슨 사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군과 미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9월달에 50년 9월달에 38선을 넘습니다. 10월 1일에 넘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제가 공부한 책에서. 그래서 결국은 평양을 들어가죠. 평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오른쪽 아래 거는. 그 다음에 여기 요 애기 소녀를 보면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의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단발머리에. 자,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파들은 미국과 한국은 혈명이다. 그리고 6.25 전쟁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이미 공산화 됐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발전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고 통일 후에도 이 동맹 관계가 건재해야 된다는 게 우파적 해석이고, 좌파적 해석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은 제국주의의 한 그 축을 형성하는 그런 그 자본주의 확대의 원흉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에 있었던 미군 기지 용산 기지도 사실은 이모군란 때 일본군이 들어왔던 자리에 미군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주의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외세가 아직까지도 한국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은 민족의 어떤 통일, 우리 민족끼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미제국주의다라는 것이 좌파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바로 그 좌파적인 해석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또 인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예상컨대 앞에 계신 어르신들은 우파적인 해석, 그 다음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조금 젊은 분들은 틀린 말인가? 우리 민족끼리 그것도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제 정리에 아마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미국이 6.25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결정한 거는 한국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인들은 도덕적이고 그리고 미국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결국은 2차 대전 후에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데 미국과 이념과 군사적 이해와 정치적 이해가 다른 소련이라는 그런 어떤 사회주의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개입이 필요하다. 또 만약에 지금 동아시아의 한 구퉁이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한국이 공산주의자로부터 침략을 받는데 미국이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있으면 과연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유럽이라는 나라들, 특히 전후에 승전국이긴 하나 온갖 그 경제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이나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을 신뢰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은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럼 잘못된 거냐?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다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도덕주의자들은 여러분들 나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내주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십시오. 하지만 가장 잘하는 정치 지도자는 내 나라와 내 사회를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낼 사람들을 우리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고 역사는 귀족의 무덤이다 라고도 했다 그럽니다. 저는 소피스트를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움직인다 해서 그걸 악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국에 대해서 해야 될 인식은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도와주고 혈맹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면 다 엎어져서 도와줄 것이다라는 지나친 환상도 갖지 말고, 그렇다 그래서 민족주의 운운하면서 때로는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존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자체에 대해서 감성적 관점에서 미국을 무조건 배격하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동맹의 진화와 동아시아, 그 이후에 미국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의 안정에 소위 안정자 역할을 합니다. 왜 미국이 이런 안정자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를 할 때 미국과 같은 나라와 외교를 하거나 아니면 자유가 없는 나라와 외교를 할 때 어느 나라와 외교하는 게 더 수월한지 아십니까? 투명하고?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 정치가 투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라들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그런 국내 정치의 룰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적이거나 아니면 권력이 집중돼 있거나 아니면 부패가 있는 나라와의 외교는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마음껏 피력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시장이 확대되듯이 많은 그 해외 어떤 그런 그 시장이 미국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은 그런 체제가 가장 자유롭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진 않더라도 차선의 그런 체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인간의 어떤 자유를 존중하기보다는 결국은 사회를 계급으로 나눠서 무산자 계급이 유산자 계급을 타도하고 궁극적으로 계급 없는 막시스트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나섰으나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소련이나 중국도 공산당이라는 일당에 의한 엘리트들이 모든 것을 잠식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자기 블록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그 블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만 잘 살아서는 안 되죠. 미국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면 뭐합니까?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미국의 수출도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마샬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에 대한 지원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원조를 합니다. 이 경제적인 원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그런 시장 경제를 확대해서 미국의 물건이 수출되게 하려면 상대의 나라들이 적어도 거지여서는 안 된다. 미국의 수출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죠. 물론 그 결과는 1970년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경제를 압도하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시장만 제공하고 그들이 수출을 하는 그 틈새에서 한국은 바로 여러분들의 형님들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가발 수출하고 그 다음에 섬유 수출하고 그러면서 한국이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략하던 시기에 한국은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16이 일어났었고 강력한 통치체제 하에서 수출 주도형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러한 냉전,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소련의 그런 블록 대결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미국이 승리했습니까? 저 뒤에 주무시는 선생님, 미국이 승리했습니까? 예. 네. 미국이 승리했다기보다는 미국은 그냥 있었는데 소련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왜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보세요. 소련은 무너졌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쌍벽을 겨루는 G2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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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도 그 기업 활동 하셨어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소련은 이렇게 체제 경쟁을 하다가는 미국한테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지게 된 원인은 레이건 대통령 때문이었어요. 레이건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또 레이거노믹스, 또 영화 배우 낸시 여사, 그 다음에 낸시 여사와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전보기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영부인이 낸시가 점을 쳐가지고 그랬다. 또 치매, 알츠하이머를 앓으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성공한 대통령 그러면 레이건을 꼽습니다. 근데 레이건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도 아니었고 영화 배우였거든요. 그 레이건이 왜 통치를 잘했느냐? 이것도 이제 격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는 게 없어서 밑에 똑똑한 참모들한테 위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깨알같이 다 챙기는 것도 뭐 장점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당신 이거 우리나라의 지금 그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가장 곤혹스러운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1980년대에
대한민국이 경제 상태가 제일 좋았었던 시기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때였고, 처음으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무역 흑자를 이룩한 시점도 바로 전두환 정권 때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치는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 잡고 뭐 좀 말 안 들면 확 그냥 하되, 경제는 경제 전문가, 당시에 아웅산 사태에서 정말 비참하게 그 운명한 김재익 경제수석이라고 해서,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레이건도 영화배우 출신이니까 난 잘 모르지만 안보는 당신이 하고 경제는 당신이 제일 전문가니까 하고. 그런데 소련하고 우리하고 지금 대적을 하는데, 미국하고 소련의 당시의 딜레마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핵미사일이라고 들어보셨죠?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 어떤 걸 겨냥하고 있었냐면,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소련의 모스크바를 포함해서 주요 전략 지역을 강타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건설했고,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겨누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만약에 소련이 먼저 미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한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격을 받겠죠. 그러나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소련의 전략 지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던질 수 있는 보복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은 돈이 있으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냉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군비 증강이라 그랬잖아요. 무기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미국이 1970년대에 일본이나 독일이나 한국에게 시장 개방하면서 봐주다가 일본하고 독일에 추월당하게 생긴 상황에서도 미국은 계속 시장은 자본주의 진영에 개방하면서 군비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계획경제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한 계획경제로 미국을 따라잡으려니까 나중에는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미국에게 손을 내밀죠. 개혁과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그러면서 결국은 고르바초프는 정치적인 개혁을 단행하죠.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르바초프는 정치 개혁만 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끝나버리고,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덩샤오평이라는 인물은 마오쩌둥 때도 경제 개혁을 얘기하다가 마오쩌둥으로부터 많은 정치적 순환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화 대혁명 때 마오쩌둥 때문에 자기 아들이 불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샤오평이 결국은 1980년대 초반에 정권을 잡아서 중국에 개방을 할 때, 중국은 정치적인 개혁 이전에 경제 개방부터 하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이제 투자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 경제 개발을 하고, 그때 그 벤치마킹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예요. 네, 바로 그 경제 개발 모형.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왜 그 경제 근대화를 이렇게 빨리 이룰 수가 있었느냐? 이승만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우리 스스로 제조한다는 개념이었어요. 소위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건데,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한 것이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고, 그 다음에 또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서 받은 돈으로 우리는 경제 근대화를 했어요. 그 수출용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시장을 개방을 했고요. 처음에는 경공업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저기 앉아있는 저 젊은 여성이 제 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근데 저기 저 도와주려고 왔는데요. 저 친구가 지금 삼성전자 다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그러면 글로벌 기업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조선, 첨단 산업에 대한민국이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의 이 동맹, 미국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에 이르기까지, 특히 그 당시에 지금 40, 50대 되신 분들 가슴이 답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경제 근대화를 이루었죠. 그런데 사람이 어떤 줄 아십니까? 경제가 개발돼 가지고 내가 중산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뭘 요구합니까? 우리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자유를 달라. 1987년에요. 우리가 결국은 그 소위 이제 민주주의의 완성,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많은 운동권들이 우리가 열심히 앞장서서 나가서 뛰어서 민주주의가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 민주화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동안 현장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동안까지 침묵했던 넥타이 부대들이 드디어 광화문에 나타나면서 1987년에 당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대통령 직선을 받아내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를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나중에 옳은 말을 할 때 들어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국내 정치, 그런데 그럼 동맹이, 그 한미 동맹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라 그러는데 그 한국의 경제 개발은 지원했으면서 한국의 그 민주주의의 결여, 자유주의의 결여에 대해서 미국은 그러면 어떤 입장이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386 세대,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죠. 여러분들은 미국이 얼마나 개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예민한 주제까지 건드릴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었나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제가 박사학위를 끝내고 미국에 가서, 요새 이제 우리나라 국가기록원 때문에 논쟁들이 많잖아요. 미국에도 메릴랜드에 가면 내셔널 아카이브스라는 문서 보관소가 있어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그 자기네 정부 문서를 다 개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가서 한 것이 1970년대에서 70년대 말까지 바로 당시의 정부와 미국의 국무부, 또 미국의 여기 주한 미국 대사관, 워싱턴에서의 전문, 그 다음에 편지 이런 거를 이제 가져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정말 재밌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거기 보면 당시 야당 지도자들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당시 야당 지도자들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편지 보내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좀 혼내달라는 편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1972년 10월 유신의 상황에 대해서 당시 주한 미대사가 청와대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자들은, 특히 소위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히 미국에 예속돼서 자율권 없이 미국만 따라갔고 그 미국이 한국 내에 역사의 한 단면으로 있었던 권위주의 정권을 묵인방조 지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문서들을 보면 우리 한국처럼 정말 자율적인 민족이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소위 닉슨 독트린, 1969년의 얘기인데, 당시에 닉슨이라는 사람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아요.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닉슨과 손을 잡으면서 소위 하회를 하면서 소련을 점점 고립을 시키는 상황. 그러니까는 제일 당황한 나라가 바로 북한하고 대한민국이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시아인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라, 닉슨이 이런 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철수한 사단이 7사단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그 미국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국내 정치를 이렇게 끌어나가는, 그거를 이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고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태까지도 그 글로벌 시대에, 물론 지금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민족의 우수성을 유태인만큼이나 천명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국내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였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관여를 한 적이 있죠. 1987년 전두환 정권 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요.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은 처음부터 개헌을 약속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직접 선거를.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친서를 보내는데, 릴리 대사를 통해서 친서를 보내는데, 대통령이 친서를 안 받기 위해서
면담을 안 해줘요. 그 과정이 쭉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광주 민주화 부분이었을 거예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 여기 혹시 국내에서 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는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광주 민주화 때 광주에 개입한 우리 한국군은 미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의 그 예하에 들어있는 부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거 아마 다시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략적인 이해 때문에 한국과 동맹을 맺고 솔직히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시해왔죠. 그리고 한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둔 것은 사실이나 1987년에 그 소위 1987년 겨울에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그때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1988년에 바로 역사적인 올림픽 경기를 서울에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 국민을 탄압하면 올림픽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친서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그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개입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어떤 인권의 어떤 결여,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예속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5.16 직후에 케네디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날 때도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급속한 경제 발전 그리고 급속한 민주주의를 이루어오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그 역동적인 일면, 그리고 사실 어떤 한 칼로 해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그런 속내가 그대로 묻어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네? 1시간 됐어요 벌써? 여러분들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1980년에 들어와서 아까 레이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박학다식한 인물은 아니지만 사물을 단순화할 수 있는 인물이죠. 왜? 머릿속에 뭐가 많이 안 들어있으면 단순화가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거 잘하신 대통령이 누구세요? 김영삼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주 단순한데 가장 정치적으로 국민의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분도 물론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미국이 당시에 소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Evil Empire, 악의 제국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소련보다 몇 배나 잘 사는데 소련이 핵미사일을 공격하면은 일단 우리가 공격을 당한 다음에 보복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건이 명령하기를 이제부터는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다. 그러니까는 소련이 어떤 종류의 핵미사일을 공격해도 그거를 두드려 맞고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다 방해할 수 있는 쉴드를 쳐라 라고 해서, 그 스타워즈가 지금 MD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연구되고 있는데 아직 성공한 건 아니죠. 그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당시 레이건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보수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등장했던 일본의 나카소네, 한국의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죠. 그리고 그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 국제 정치의 환경이 있었습니다. 1979년에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등장해서 그 미국의 그 가장 중요한 석유 공급지인 이란을 잃어버리게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소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러면서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국내 정치가 어떻든 간에 미국과 같은 시장 경제, 소위 우파 진영에 대해서는 규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나카소네와 전두환과 레이건의 삼각 동맹이 구축이 돼요. 나카소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져 있고, 그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는 수많은 일본 총리들이 있는데 나카소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호의를 가지고 있는 편인데, 이 나카소네야말로
일본의 어떤 그런 그 군사적 국익에 가장 앞장선 인물이죠. 첫 번째, 나카소네는 그 외교로서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 재처리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재처리와 농축 권리를 따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나카소네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카소네 정부 당시에 일본의 군사력이 상당 부분 증가되죠. 그러면서 늘 한국과는 또 우호적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제관계는 냉혹한 그런 힘의 질서이다. 그 동맹도 영원하지 않고 적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 설령 우리를 서운하게 한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실망하기 전에 우리도 우리 국익을 매섭게 추구하는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뽑아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평가를 내리는 기준도 그거여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림은 졸리우실까봐 제가 하나씩 띄워왔는데, 저 맨 위에 보시는 게 닉슨 대통령과 주울레라고 하죠. 1970년에 소련을 왕따하기 전의 과정에서 이제 이런 닉슨의 그 중국 방문이 핑퐁 외교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우표를 잘 보세요. 카터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인 그러한 그 발전에 성공을 이루면서 그 국제사회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소위 이제 69년에 삼선 개헌을 하고 72년에 10월 유신을 하죠. 사실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10월 유신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그 우려를 했던 건 사실, 왜냐하면 국민의 자유를 일정 부분 유보하는 일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많았었어요. 박동선 게이트도 그 상황에서 벌어지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는데 당시 포드하고 카터가 붙었는데,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주 출신 카터는 한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는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약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의 뭐 인권 문제 이걸 떠나서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미군이 철수된다면 우리는 그냥 북한으로부터 공격받고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위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기를 잡은 거는 1980년대 중후반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북한이 우리보다 체제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있었죠. 그리고 김일성이 그 중국과 소련의 중소 분쟁의 와중에서 교묘히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원조를 끌어내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군 철수를 막아야 되고,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카터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카터를 환영하면서 하는데, 바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외교 참모였던 전 주미대사 김경원 대사가 제 멘토세요. 제가 그분께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김경원 대사는 한국의 키신저라고 할 만큼 아주 전략가이십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나는 그 대통령 박정희의 민족주의를 분명히 목격했다. 그러니까 왜 요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수첩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빽빽하게 정리를 하셨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딱 그거를 밑에다 펴놓고 카터에게 일장 연설을 하더랍니다. 근데 카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상도 못했는데, 키도 작아요.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 잘 모르는데 얼굴은 까맣고 키는 조그맣고 다부지고 그리고 권력자죠. 근데 딱 카터 앞에서 그거를 쭉 끝까지, 시간은 다 됐는데도 끝까지 읽어 나가니까 카터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당시에 카터를 보좌했던 대사와 국무부 아태 차관보가 호되게 야단을 맞고
카터는 미국 대사관으로 가버렸대요. 근데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의 그 전략가들도 결국은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거는 미국의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고 카터를 설득해서 주한미군 철수는 유보됐죠. 그런 일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우표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바로 나카소네와 레이건이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한 것이고요.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한반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바로 노태우, 우리는 한때 그를 물태우라고 하면서 냉소하기도 했으나 노태우 정부도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북방 정책이었죠. 그래서 소련과의 국교 정상화 1990년에, 그 다음에 1991년에 북한과 같이 공동으로 유엔에 가입하고 1992년에 중국과 한국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완전히 웃으면서 북한에 뺨을 때린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1993년 북한 핵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제네바 합의라는 거를 이루었지만 결국 북한 핵 문제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햇볕 정책,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천명한 햇볕 정책. 여러분들은 햇볕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 젊은 분들 동의 안 하세요? 여기 우파 청년들만 왔어요? 반대하세요? 자, 햇볕 정책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햇볕 정책의 원칙이 뭔데 반대하세요? 첫째, 도발 불용입니다. 도발 불용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우리 하회 협력하자. 그 다음에 적어도 남북 간의 교류는 정경분리다. 상호성의 원칙으로 하자. 우리가 니들보다 잘 사니까 니들한테 다 달라고는 안 할게. 우리가 10개 주면 1개 주는 신용이라도 하라.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햇볕 정책의 원칙인데 여러분들 왜 반대하십니까? 네. 전에 그 신내기 목사들 그 신문에 쓰는 걸 봤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좌파적 10년 동안 발전을 터주지 않았으면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 이미 없어 옛날에 영어처럼 뱅크로 도산이 됐을 때 도산되고 말았을 텐데 우리가 터주는 바람에 결국 북한이 네. 미사일과 그다음 원자부터 핵실을 했다 이겁니다. 네. 하셨어요. 자, 이 말씀 다시 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자, 동의 안 하시는 분. 네. 3시 10분. 동의 안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네. 네, 지금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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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자, 또 오늘 토론 너무 재밌네요. 또 저 뒤에 젊은 분들은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돌을 던지셔도 할 수 없는데요. 햇볕 정책은 잘못된 건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근데 왜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김대중 햇볕 정책에 전혀 없다 그러는데 자,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터졌습니까? 1990,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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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야. 네. 이념이 다른데 아무리 뭐 터져 아무 소용이 없는 아, 거야. 네. 아니요. 말씀 끝까지 다 들을게요. 아니요. 저기 뭐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 김정일 정권, 김정은 정권을 보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이제 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자, 보세요. 아까 김정일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라 그러셨죠? 북한이 사회주의 정권인가요?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이 아니고요. 그냥 유일 독재 정권이에요. 사회주의가 뭡니까? 사회주의를 말한 막스라든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말한 그런 사회주의가 지구상에 실현된 바는 없어요. 소련의 레닌 공산당도 실제로는 많이 다르죠, 이론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떤 사회주의적인 모습을 갖추고자 했지만 이 북한의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과대평가하시는 겁니다. 북한은 유일 독재 정권이죠. 이거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주체 사상이라는 거는 그 레닌주의, 마오쩌둥주의와는 전혀 다른 김일성이 뇌수고 그 다음에 공산당과 군이 신경과 혈관이고 나머지 인민은 세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민은 무조건 뇌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그 독재 정권의 다름 아니지 그걸 사회주의나 또는 뭐 사회주의에 더 나아간 형태로 공산주의로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햇볕 정책에 대해서 그 내용이 맞다라고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말은 그럴듯한데 지켜지질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죠. 1997년에 조선일보 민면에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그 당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크게 대한민국 대통령, 통일 대통령 1997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이 온다라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왜냐? 1994년에 아까 그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제네바 합의를 이루고요. 94년부터 북한의 천재지변이 나서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었어요.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이 몇백만씩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통일 대통령, 김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IMF예요. 결국 그래서 국민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통일이 되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1997년에 제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 학자들, 미국 학자들, 러시아 학자들, 중국 학자들이 모여서 무슨 토론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통일되면 통일된 한국은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발언권도 주지 않고 그 강대국의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통일된 한국은 무장 해제한 중립국이어야 된다. 이게 강대국의 인식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대국 친하게 지내고 서로 활용하고 상부상자하되 너무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갖지 말고 냉철하게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과정에서 IMF가 터지니까 우리 통일은커녕 심지어는 신문에 어떤 만평까지 나왔냐면 우리 IMF 돼서 북한하고 수준이 비슷해졌다라는 거의 조크에 가까운 그런 논평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보면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햇볕 정책의 내용 중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원칙이 도발 불용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내시네요. 제대로 실천이 안 됐죠. 정경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개성공단에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처음부터 정경분리가 아니었죠. 도발불용했습니까? 도발불용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성의 원칙 하나도 안 지켜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개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인민, 북한의 체제 그리고 북한 정권을 나눠서 생각하십시오. 북한이 잘못된 거는 저 3대 계승 정권, 승계하는 저 정권이 잘못된 거지 인민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과 북한 출신 탈북자 대학생들을 이렇게 양쪽에서 토론을 한번 시켰어요.
그리고 제목을 아이스크림과 얼음 보숭이로, 얼음 보숭이가 북한 말로 아이스크림이란 뜻이거든요. 토론을 하는데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네? 북한 출신 탈북자들이 말을 더 잘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그 한국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은 북한 체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제를 모른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이 평화를 얘기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의 학생인데 그 말을 막 하다가 무슨 얘기를 솔직히 나는 군대 가는 게 싫어서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리 한국 학생들 솔직하죠. 근데 그 북한의 학생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줄자와 뭐 노끈인가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때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해서 태국까지 내려가서 호롤단신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못 먹어서 고등학생인데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남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저는 지금 휴대폰으로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사실을 아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북한 출신 여학생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참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도 영남 호남이 있는데요. 왜 통일하면은 꼭 남한 주도로 한다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십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좀 솔직해지십시다. 탈북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가 살기 어렵다고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망명 신청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탈북자들도 또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좌우 니 나로 지금 피아로 가를 수가 없는 아주 혼동의 현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비판하실 때는 다 잘못됐다고 말하시지 말고 이게 맞는데 실천이 안 됐다. 더더군다나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셔서 베를린 선언이라는 걸 하죠. 3월에. 그 베를린 선언에서 스스로 천명했던 햇볕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뒤집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국내 정치가 문제인 거죠. 왜 2000년 3월에 베를린 선언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3월에 베를린 선언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6월인가? 총선이 있었을 거예요. 4월에 있었습니다. 4월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그 여러 가지 딜레마를 주는 그 구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1998년에 김대중 체제의 의미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된 기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아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심지어는 뭐 전두환 대통령의 잘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대북 관계를 하면서 한 가지 잘한 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히.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자본주의의 맛, 돈 맛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좀 보여준 부분은 있죠. 여러분들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개성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쇄하는 게 맞습니까?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개성공단 폐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폐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수로는요? 경수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로 이미 폐쇄됐는데 그 어느 정부 때 한 겁니까? 김영삼 정부 때 한 거죠? 하여튼 개성공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요. 그것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개성공단은 지금 현재 123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23개 기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1990,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는 거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1999년에 금강산을 갔었습니다. 갔는데요. 옆에 군인들이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할 줄, 우리 여기 청년들 얼마나 늘씬하고 키도 크고 멋있어요. 키가 초등학생만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저기 학교를 가는 학생들을 보면 옛날에 어르신들 해방 직후에 왜 이렇게 학교 책가방 없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보자기 같은 데다가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신발도 없이. 그리고 말을 안 해요.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다니면 말을 안 걸고요. 말을 걸면 다 잡혀가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당에 그 차모 의원이 아이스크림 줬다가 잡혀가가지고 그 한참 갇혀있다 나오기도 하고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제가 2005년에 평양을 방문했어요. 학생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는데 평양의 젊은 여성들이 물건을 팔아요. 뱀술도 팔고 또 그 송이버섯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나는 그런 것도 팔면서 하는데요. 저는 느꼈어요. 뭘 느꼈느냐? 금강산 때하고 다른 게 있어요. 우선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을 팔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달러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말을 겁니다. 남조선에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말을 걸고요. 그 표정을 보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줄 아십니까? 전혀 외부 세계와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그 철권 통지의 세뇌 교육을 받는 것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자본주의의 물이 조금씩 스며들어가는 거가, 그 사람들은 정권이 무서워서 감히 우리처럼 지금 정부 잘못됐다고 비판은 못하지만요, 저는 그 젊은 사람의 눈에서 이 영혼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읽었어요. 지금 북한의 그 주변을 가보면은 중국으로 마음대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보고, 요새 왜 채널 A인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옛날에 할 때 북한 여성들 봤죠? 아니, 대한민국 여성들 뺨칠 정도로 세련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그대로, 그 변화가 원동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북한이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쪼이면 우리나라처럼 뭐 군부 쿠데타가 나서 김정은을 누군가가 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에 육사 있어요? 여러분 아주 노골적으로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결국 군대를 조직화해가지고 군대가 움직이면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위 총국에 대해서도 얼마나 경계가 강한, 그리고 자기가 어느 지역에 거처하는지 말도 못해주는 독재 정권인데요. 어느 게 옳을까요?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고기 맛을 보여주면서 변화시키면서 북한 엘리트들을 분열시키는 게 맞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좌파 아닌 건 아시잖아요. 머리를 쓰자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요. 저 보세요. 그들도 코리안이에요. 저는 어떤 때 섬뜩섬뜩해요. 김정은도 우리와 같은 코리안이고요. 김정일도 코리안이었어요. 같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강화되는 거를 부정적이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도 보죠. 미국의 의회 보고서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우스 코리안과 노스 코리안은 같은 코리안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손맛이 맵고 재주가 있고 부지런하고, 그런데 그 부지런한 손으로 한국 사우스 코리아는 경제 개발을 이룩하고 지금 세계가 그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15위의 경제 대국을 만드는데, 북한은 그 똑같은 능력으로 마약 만들었죠. 핵무기 만들었죠. 어르신들 비아그라, 가짜 비아그라, 북한산이 최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는 뭐든지 다 만들어요. 위조 지폐도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슈퍼노트를 미국에서 구별을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세요. 우리 어떻습니까? 결국은 경제 발전해서 민주주의도 이루어졌잖아요. 젊은 애들이 참 버르장머리 없을 정도로 자기 의견을 막 또박또박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하는 나라의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골의 DNA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무서워서, 김정은 주변에 최용해가 무서워서, 군부가 무서워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 사람들 중국에서 보는 거 있고 남북 관계 때 우리 남조선에 와서, 그들은 우리를 남조선이라 하니까 본 게 있고요. 심지어는 한창 교류가 한창일 때는
북한의 엘리트 모 씨가 미국에 자기가 아는 엘리트 모 씨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애들 미국에 영어 연수 좀 보내달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저 같으면은요, 김정은과 그 핵심 세력, 김격식이라든지 아주 못된 종자들은 고립을 시키되 그 주변에 고개는 갸우뚱하고 있으나 차마 말은 못하는 엘리트들을 단합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분열시키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압박가하면 그 사람들 분열합니까?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공동의 적이 우리를 압박한다? 그러면 단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런 머리가 있어야 미국도 활용하는 겁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지금 또 연기하게 되면요, 연기시켜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값을 우리 미국에게 지불해야 될 거예요. 저는요, 미국하고 동맹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자, 김일성 죽었을 때 이 북한 사람들, 제가 그 요새 교회에 나가서 어떤 학자분을 뵙는데요. 그분은 북한의 황해도에서 농업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북한의 국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북한 곧 망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뭐 이동이 활발하고 여기 남쪽에 있는 식구들하고 통화하고 뭐 탈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황해도 연백평야 쪽에 가면 조용하답니다. 평양도 마찬가지죠. 평양에는 모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몇백만 명만 딱 모아서 사는, 개성공단의 근로자 5만 3천 명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당성이 훌륭한 사람이죠. 초코파이로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갈 사람만 골라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초코파이하고 라면 먹고 여러분들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는데요. 이 외교는요, 뜨거운 가슴 이전에 차가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통일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벌써 3시 반이고 여러분들 이제 대구로 돌아가셔야 될 때 아니십니까? 시간이. 한 5분만 더 할까요? 5시까지 하라고요? 네? 노무현 사건 좀 하자 그러시는데, 네. 자, NLL 사건 말씀하시죠. 자, NLL. 그럼 NLL만 말씀드리고, 자, 그 NLL 대통령 대화록을 보고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습니까? 우선, 아무리 정상회담의 비공식 대화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상이 말을 그렇게는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든 뽑지 않은 대통령이든 그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품격이 나라의 품격을 그 결정하는 요소인데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은 NLL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기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과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거의 영토선에 가까운 분계선을 내주겠다고 말할 담력이 있는 정치인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문제가 어떻게 발단이 된 줄 아십니까?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가 사실은 오늘 밤에 그 문제로 심야 토론에 출연하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근데 일찍 주무셔야 되죠? 11시 KBS입니다. 예. 근데 그게 발단이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14선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적어도 우리 NLL을 인정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취하겠다, 이런 그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북한에서 그 조평통의 그 문답식으로 방송이 나가는데
그 14선언의 NLL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14선언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박근혜 X. 아마 대충 워딩이 그랬을 거예요. 그 사실 문제의 발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14선언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14선언이라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나온 결론이 14선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명박 정부 때도 14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도 14선언을 포함하여 그 의미를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14선언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그들의 핵을 폐기하겠다고 한 9.19 공동성명도 준수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소위 SOC라고 하는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NLL을 존중한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 어로구역을 포함해서 유연하게 하겠다 하니까 당장 북한의 반응이 그거였다는 거죠. 그게 9월 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에 14선언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경직된 자세로 나와서 이렇게 운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누리당의 정문원 의원이 10월 8일에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서 이게 불거진 거였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이 갑자기 실종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혼동이 되고, 어저께는 여야 원내대표가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보니까 그 팩트에 대해서 5천만 국민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그 대화록의 내용에 대해서. 근데 분명한 거는 당시 노무현 정부는 그 소위 NLL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 어로구역도 만들고 한강 하구에 평화수역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대화록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NLL을 포기하는 거에 다름 아닌 취지의 발언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딜레마는 뭔지 아십니까?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포기했다라고 해버리면 북한의 주장이 맞다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익의 문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북한 상대할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나면, 물론 이게 공식적인 공동성명이 아니고 대화록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 없다 하면 그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를 어쨌든 우리는, 저도 안 뽑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니까 뽑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포기했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서 북한이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국익에 이롭겠습니까? 아니면 자, 너희들도 야당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니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자. 이제 NLL은 영토선이나 다름없으니 우리 이거는 사수하는 것이다로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이 없어졌다? 어찌됐든 검찰의 손에 넘어간 걸 어떡하겠습니까? 수사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야당, 민주당, 니네들이 열린우리당의 후신인데 포기 안 했다고 하니 나중에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그 문제 들고 나면 니들이 반박해라. 이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네. 있고 없고 간에. 네. 간에. 그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기록원에도 기록도 없다. 하지만서도
한쪽에서는 이미 이북은 그때 했던 노무현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이게요. 노무현이가 한 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건 없던 거다. 우리가 안 들은 것이다. 지금 우리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했던 역사적인 이벤트와 그것이 눈 감거리고 앙하는 그건 정옥임 국회의원께서도 난 그 얘기를 걸 때 그야말로 NA를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그 얘기로서 그야말로 그것은 전적으로 기록이 없다고 우리 기록은 없을 만지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미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1분으로 네. 정 의원님이 오늘 저녁에도 신년토론에 나가신다 그러니까 열풍여사로 하는 말인데 네. 대화록에 있든 없든지 간에 네. 일단은 NLL 분야 그 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고 한강 하구까지 북한 어선 군인들이 포함된 어부들이 온다고 했으면은 우리 땅 내주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노무현뿐만 아니라 노무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청도 뭐 연평도 한강 하구까지 내려있다고 같이 한 사람들씩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 출마까지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저녁에 오늘 나가셔가지고 네. 이 내용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거다. 그 사람들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네. 영적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거는 우리 정 의원님 네네. 알려줘야 돼요. 네. 자, 저 말씀 제가 잘 귀담아 듣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제안한 것 중에 어로구역보다 지금 말씀하신 평화수역 이게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거 맞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한 거를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호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 책임은 민주당이 져라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이 맞고 또 그 상황에서 참모들이나 또는 장관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국내 정치의 딜레마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도 드렸죠. 대선 때 저희 당도 그 NLL을 존중한다면 그런 남북 간의 협력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말씀을 솔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평화수역 아이디어가 더 무섭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공동어로구역보다. 공동어로구역 보세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 제일 재미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니요. 중국 어선들이죠. 중국 어선들이에요. 그런데 공동어로라는 거는 적어도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로 똑같이 위에 3km, 아래 3km. 이게 우리의 입장인데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면 북한이 안 받을 것이다. 왜 안 받느냐? 그렇게 되면 북한 해안선이에요. 그럼 북한으로서 아무리 양아치 같은 정권이지만 그거 받으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또 뭘 얘기했냐면 등면적을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등면적은 또 왜 위험하냐면 등면적을 가만히 오늘 인터넷 쳐보시면 요 인천하고 가까운 지역을 더 많이 내려오게 했더라고요. 우리 쪽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어민들은 어부는 아니죠. 군인이에요. 왜 군인이냐? 북한은 가뜩이나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군 부대가 거의 자족 경제예요. 그래서 꽃게잡이 때 그렇게 충돌이 나는 이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면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해주를 여는 대신에 우리 한강 하구를 연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한다고 오늘 얘기할 거예요. 왜 위험하냐? 인천을 그냥 열어주는 건데요. 인천을 열어주는 게 왜 위험합니까? 서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외국 원수들이 방문하거나 외국을 방문할 때 어느 공항을 이용합니까? 아니죠. 서울공항을 이용하죠. 왜? 인천은 북의 사격권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인천공항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쪽 그 야당들은 해주를 열지 않았느냐 하지만 북한이 평양을 열은 건 아니잖아요. 남포평양을.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러면은 과연 지금 그래도 다 수호하겠다고 이제 자기네들 입으로 그러잖아요. NLL 수호하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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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전부 하버드 대학 가셨어도 다 박사학위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쟁을 계속 하겠느냐. 지금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50%의 국민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세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죠. 그렇게 치고받고 분열되고 사분오열되고 조선시대 때부터. 그래도 전 세계 유일하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 왔으니 우리 얼마나 천재적인 민족입니까? 근데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이고요. 바로 맞아요. 저 생각도 그래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아직 정전 중이다. 평화가 오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거리를 두고 있는 게 맞아요. 뭐 공동어로를 왜 합니까? 거리 두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제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정부에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휴전선 DMZ를 생태공원 만들자고 지금 제안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의 딜레마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솔직히 속은 시원하세요?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북한의 꽃제비 어린이들.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새 모자가 저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네. 이게 지금 북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쪽지를 누군가가 찍어서 이렇게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21세기 글로벌 사회에 천인공노할 언어 도단의 독재 정권이 3대가 간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근데 그들이 우리 코리안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변화는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오는데요. 지금 또 하나 직시할 것. 이 강당 바깥에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해서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20, 30대 젊은이들,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 있는 40대, 그 다음에 민생과 경기가 이래가지고 불만이 있는 많은 48% 이상의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역동성 있게 우리가 이걸 승화시켜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오셨는지, 경제 근대화와 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잘 아는데요. 저 젊은 사람들요, 야단친다고 말 듣는 줄 아세요? 저희 딸도 말 안 들어요. 네. 그런데 그 48%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 제가 아까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대화와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들 노트는 다 갖고 계신데 뒤에 부분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이게 이제 북한의 엘리트들의 사진이에요. 장성태,
그 다음에 김경희, 그 다음에 리영호, 그 다음에 인민무력부정 오극렬, 최룡해. 저 맨 끝에 있는 최룡해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돼 있고요. 여기 이 수많은 엘리트들 중에 이 사람들이 다 김정은에 충성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 그래서 국정원의 역할이 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이렇게 휘말리는 거 바람직한 현상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건전한 상식, 자유민주주의 법칙.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정부나 또는 우파에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꾸짖어 주세요. 그 다음에 좌파를 향해 말씀하시면 훨씬 설득력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급변 사태에 관한 얘기인데, 급변 사태가 오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소프트 콜랩스. 아주 조용하게, 가장 부작용 없이 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과도기에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체제가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죠. 우리 이 상황에서 갑자기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 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감당하려면 우리 자신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걱정하시는 48%에서 50%에 해당하는 그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의 관계로 이거는 이제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국 얘기를 미처 못했는데요. 중국 너무 많이 믿지는 마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 한번 하면서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태리라는 나라 있지 않아요? 우리와 비슷한 반도 국가죠. 조금 클까요? 그런데 그 나라는 제국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굳이 따지자면은 광개토 대왕 때 만주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수한 두뇌와 1945년에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신생국 중에서 유일하게 잘 사는 나라,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에 수출하는 우리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반쪽이고 이렇게 정쟁이 심각하고 나라가 두 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내 생각을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한다 그래서 결코 받아들이는 민족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민족 너무 똑똑해서. 그리고 지금은 또 다문화 가정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유연함, 그 다음에 포용. 젊은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와 생각이 유사하지만 생각이 다른 친구들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어떤 점이 있냐면요. 이러다가도 한 번 정에 약해서 그 정에 무너지면 또 걷잡을 수 없는 감성적인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정전 60주년 기념해서 국가에 대한 그런 걱정,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내 건강하시고, 올해 무지 덥다 그러는데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